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헌법과 형사법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점을 거부권 행사 이유로 들었는데요.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도 당부했습니다. 국무회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됩니다. 특별 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8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마한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이종구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권한대행이 된 지 나흘 만입니다.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방송법 개정안 등 법안 8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모두 여당이 반대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들입니다. 최 대행이 주로 내세운 거부권 행사 이유는 여야 합의 실패와 법안의 위헌성입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최 대행은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도 방통위의 2인 체제를 막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한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일단 명분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만큼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한덕수 총리가 복귀한다 하더라도 여당이 반대하는 마한혁 후보자를 바로 임명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결국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다른 탄핵 사건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 주 후반쯤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점쳐졌던 14일, 헌재의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고가 결국 이번 주를 넘기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최장기간 심리가 이어진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아직 선고기일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다음 주 초반 선고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8일 오후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의 첫 정식 변론이 잡힌 상황. 대통령 탄핵 사건 파장을 고려하면 박 장관 변론 기일 이전이나 같은 날 선고하는 건 무리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 선고는 빨라야 다음 주 중반이나 후반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의 선고 시점도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선고가 임박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징후들은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빈도를 더욱 늘려 결론을 내기 전까지 매일 오후 대통령 사건 평의를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재판관들을 경호하는 경찰 인력도 더욱 보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선 선고가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이 예정된 4월 전에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결정이 나오는 즉시 효력이 생기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즉시가 정확히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선고 과정을 보면 유심히 알 수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 청구가 기각된 최재해 감사원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절차가 채 마무리되기 전인 10시 반쯤 감사원에 도착했습니다.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탄핵 심판 결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답이 있습니다. 재판 결과인 주문이 선고되면 효력이 생기는 걸로 보는데 재판관들이 주문을 읽을 때 시간을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원장 사건의 경우 선고 요지를 읽기 전 시작하자마자 주문이 나왔던 겁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에는 2017년 3월 10일에 11시 21분까지 선고 일시가 명시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의 실무를 정리한 자료를 보면 선고 효력의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됐습니다. 탄핵 심판의 경우 대통령은 물론이고 공직자의 권한 행사와 직결된 만큼 최대한 공백이 없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탄핵 심판 최종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선고 당일 특정 시간에 주문과 함께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탄핵 찬성 시민들은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에 각각 모여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내란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놓였다며 어제 저녁 7시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대통령 석방 뒤 6번째 긴급행동에 나섰습니다. 촛불행동도 같은 시각 안국역 1번 출구 근처에서 촛불 문화제를 열고 대통령을 옹호하는 내란 세력을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는 지난 10일부터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밤샘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빠른 복귀를 촉구하며 탄핵 각하 등 구호를 잇따라 외쳤고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앞서 다른 지지자 단체도 안국역 3번 출구 인근에 모여 대통령 응원 행진에 나섰습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려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등 탄핵 찬성 단체들은 오늘 오후 종로구 사직로 일대에서 집회를 연 뒤 비원 교차로까지 행진합니다.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단체들은 세종교차로에서 대한문 사이 구간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보수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 코리아도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를 엽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현장에서 일부 유튜버가 일선 경찰을 촬영해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영상과 함께 신상까지 퍼지면서 악성 댓글도 달리는데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경찰이 유튜버가 들고 있던 확성기를 손으로 건드렸는데 유튜버는 확성기에 맞아 치아가 깨지고 입술이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유튜버는 사건을 정식 접수했다며 촬영한 경찰의 얼굴과 이름, 직책 등을 모조리 공개했는데 이 영상은 SNS 등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경찰을 비하하는 용어나 중국 공안인이 신고해서 보상받아야 한다는 등 근거 없는 비난 댓글까지 달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앞 집회 참가자가 고성을 지르며 경찰에게 소속을 묻습니다. 경찰이 알면 뭐하게라고 답하자 유튜버는 이를 촬영해 폭력경찰, 막말경찰이라며 영상을 올리고 신상을 함께 적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현장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일선 경찰관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런 사례가 집회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대응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동이 사적 제재로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상황 기록을 위한 촬영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타인의 얼굴과 신상 정보를 노출한 채 상황을 왜곡하거나 과장해 영상을 올리거나 여기에 악성 댓글을 다는 경우 모두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게 올라가서 인신공격을 당하거나
추가적인 피해가 있으면 뭐 명예훼손이나 모욕 이런 걸로 하죠. 전문가들은 또 민사상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전국 경찰관서에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경찰력을 총동원해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어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탄핵 선고일 대비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찰은 선고 전날부터 서울청 의료 비상 등 전국에 비상 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에는 가포 비상을 발령해 전국 377개 기동대 2만 명을 투입하는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할 예정입니다. 이 직무대행은 시설 파괴와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서울 서부지법과 같은 불법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탄핵소추안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이재명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는 여권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앞에선 이 대표 발언 논란을 두고 정식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이 대표가 당 안팎에서 압박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안을 기각한 뒤 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공세를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탄핵을 밀어붙인 걸 석고대죄하고 대국민 사과하라며 책임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정략적 탄핵 남발을 포함한 민주당의 입법 독주, 입법 독재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민주당은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을 뿐 위법 사유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의 줄 탄핵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석열 대통령 주장과 달리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충분히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대표 역시 민주당도 탄핵이 좋아서 한 건 아니었다며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지만 많은 건 사실인데 그렇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뭐 좋다고 했겠습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이 강하긴 하지만 또 되돌아보면 우리가 완전 무결하게 잘했다. 뭐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 민주당 내 비주류를 중심으로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과 별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적 그런 정서에 부합하는 거고. 이 대표가 사과 요구를 받고 있는 지점은 또 있습니다.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 때 당내 일부가 검찰과 내통했다는 발언 논란에 이 대표가 해명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그건 저희 약간 부족함이죠. 저는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 아쉽고 미안하고 그러죠. 비이재명계 잠룡들은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민주당이 헌재 선고 때까지 단일 대우를 다지는 모습이지만 한시적 통합이란 평가도 그래서 나옵니다. 유연한 정책 기조를 내걸고 중도 보수로 외연 확장을 노리던 이재명 대표가 당 안팎의 사과 요구엔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보폭을 넓혀오던 여권 잠룡들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공개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모양새입니다. 강성 지지층 민심 잡기와 중도로의 외연 확장 사이에서 대권 행보에 속도를 낼 수도 탄핵 반대를 외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틀 뒤 당초 계획대로 부산 북콘서트 일정을 소화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인근에선 일부 보수 지지자들이 주도한 한 전 대표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대구 등 다른 지역 북콘서트 일정은 탄핵 선고 전까지 잠정 보류됐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이른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단히 고통스럽게 생각해요. 저는 언젠가 때가 되면 대통령을 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죠. 개헌 토론회를 여는 등 정치적 활동 반경을 넓혔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공당이라면 혹시 모를 탄핵 인용 결정에 대비하는 게 자연스럽다며 계엄 이후 행보에 대한 변호도 잊지 않았습니다. 당혹스럽고 그리고 시간에 쫓기는 그런 준비가 되어서 우리가 위험하고 불안한 후보라고 생각하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죠. 홍준표 대구시장은 예정됐던 기자간담회와 인터뷰 일정을 늦추는 등 보폭을 조율했고 연일 국회를 찾았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굵직한 정치적 행보가 뜸해졌습니다. 조기 대선을 겨냥했다고 비칠 수 있는 움직임이 본선행에 열쇠를 쥔 강성 지지층의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일부 친윤 의원처럼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거나 헌법재판소 압박에 나서는 것 역시 조기 대선 전국이 펼쳐지면 외연 확장의 부담인 만큼 숨 고르기를 선택한 걸로 풀이됩니다. 역동작에 걸린 거죠. 솔직히 탄핵 찬성 또는 탄핵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를 안 했던 후보들이 멘붕이 온 겁니다. 반면 탄핵 반대를 주장해온 주자들은 더 선명한 메시지로 강성 지지층을 향한 존재감 키우기에 분주해졌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윤 대통령 각하 부르기 운동을 SNS에 제안했다 부랴부랴 삭제했습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대통령 극존칭 표현이었던 각하로 윤 대통령을 부르면 탄핵 심판도 각하되지 않겠느냐는 발상에 군사 독재 시대로의 회귀냐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혹시 모를 조기 대선 국면에 이른바 윤심이 미칠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여권 잠룡들, 헌재의 탄핵 선고 전까지 조기 대선 대비 몸풀기 대신 공수처 때리기와 함께 대야 공세에 힘을 보태는 방식으로 대응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초기부터 체포 적부심이나 구속 취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법 절차에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사건 관계인이나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유사한 절차를 밟는 등 파급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인용된 후 일주일간 유사한 법적 대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미 한 차례 기각된 구속 취소 청구를 다시 청구했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하며 불법 정치 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도 창원지방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구속이 취소되어야만 실질적 방어권 행사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건으로 구속된 지지자들이 구속 적부심과 함께 재판 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바꿔달라며 변경 신청을 제기한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관할권이 없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체포 적부심이나 구속 취소 청구가 흔히 이뤄지지 않던 절차라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영향력이 적지 않은 셈입니다. 피고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칫 재판 지연이나 여론전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 테마주가 들썩이는 분위기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업 실적과 관련 없는 한탕주의가 대부분이라며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정치 테마주가 지난해 말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여파로 촉발된 탄핵 정국 속에 조기 대선 가능성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유력 대선 주자로 분류된 정치인과 연고가 있다고 알려진 종목들이 일찌감치 급등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향에 본사를 둔 동신건설이 대표적입니다. 2만 원 안팎으로 오갔던 주가는 비상계엄 직후 3배 넘게 폭등했는데 현재는 5만 원 안팎입니다. 자회사가 고향에 있다는 이유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테마주로 묶인 평화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범보수 대선 주자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오르자 상한가를 치기도 했습니다. 고려대 학연으로 엮인 오세훈 서울시장 테마주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 같은 등락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전후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 크게 올랐던 정치 테마주들도 이후 낙폭을 키웠던 만큼 비슷한 과정을 밟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주식이 오를 때 사서 수익을 거둘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펀더멘탈이 없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약한 주식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간다는 결론들이 많이 나와서 전문가들은 기업 실적과 무관하게 정치 이벤트에 따라 테마주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만큼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주장해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요구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에 화답하면서 여야 합의안이 마련되면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하리란 전망인데 자동 조정 장치 등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지부진하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물꼬를 튼 건 민주당이었습니다. 정부 여당이 주장해온 받는 돈, 즉 소득대체율 43% 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전격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덧붙였는데 국가가 연금 지급을 약속하는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군 복무 크레딧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여야는 내는 돈, 즉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소득 대체율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왔습니다. 정부 여당은 42에서 43%를 고집했고 야당은 44, 45%에서 물러설 수 없다며 번번이 합의는 결렬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양보 의사를 밝히자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소득 대체율을 43% 수용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은 긍정적으로 또 수용하고 환영하겠다는. 지급보장 명문화 등 민주당이 내건 조건도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며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의 협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다음 주 최종 합의에 이르면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다만 인구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가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동 조정 장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을 박았지만 여당은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더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야가 모처럼 내는 돈, 받는 돈을 정하는 모수개혁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연금개혁 특위 구성을 비롯한 구조개혁에는 이견이 여전해 난항을 겪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 연금개혁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걸 두고 정부는 환영의 뜻을 내놓았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입장문을 내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며 연금특위가 조속히 설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급보장 명문화나 출산, 군 크레딧 확대 등 야당이 제시한 전제 조건에 대해선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연금 자동 조정 장치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이번에 수험생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의대 경쟁률이 세지면서 합격선도 치솟을 걸로 예상되는데 자연계 전체 학과에 여파가 미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의대 정원을 다시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돌리기로 하면서 정부는 입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그 불확실성이 그동안 굉장히 정복돼서 많은 불편함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한 방안은 그런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입시 현장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올해 수험생들은 이미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입시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의대 입학을 바라보고 애초에 재수를 선택한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해마다 의대 합격선이 오르고 있는데 올해는 정원까지 줄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올해 고3 학생들은 지난해보다 4만 7천여 명, 10%나 더 많습니다. 지난해 의대 증원으로 상향 지원이 많았던 수시 모집에서부터 당장 눈치 싸움이 예상됩니다. 안정 지원을 하는 최상위권이 늘어날수록 다른 자연계열 학과들의 합격선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25학년도 입시 결과는 사실상 참고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내가 좀 의대를 한번 써봐도 합격하지 않을까? 그 정도의 때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024학년도 입결 좀 참고하고 그리고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내가 의대에 실제로 지원할 건지. 입시 현장의 혼란 속에 학원가와 입시 컨설팅 시장은 더욱 과열될 가능성도 큽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이 조종사 2명을 입건하고 본격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좌표 입력 과정 등에서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또 제대로 된 지휘 감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걸로 보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오폭 사고 일주일 만에 1, 2번기 조종사를 입건하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군용시설 손괴죄입니다. 좌표 입력과 폭탄 투하 전후 경위를 재구성해 1, 2번기 조종사들 과실이 각각 무엇인지에 초점이 맞춰질 거로 보입니다. 공군 중간 조사를 보면 좌표 입력 당시 부여된 좌표를 1번기 조종사가 구두로 불러주고 이를 2번기 조종사가 입력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1번기 조종사가 잘못된 좌표를 불렀는지 제대로 부른 좌표를 2번기 조종사가 잘못 입력했는진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규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특히 입력 과정에서 잘못 입력된 좌표 외에 위도와 경도를 입력하면 자동 산출되는 고도가 수정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잘못된 좌표로 산출된 고도 500여 피트가 2000여 피트로 바뀌어 있던 겁니다. 이 2000여 피트는 제대로 좌표를 입력했다면 나왔을 고도라 누군가 이를 수정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표적은 엉뚱하게도 허공으로 설정된 상태가 돼서 잘못된 좌표보다도 2km 지난 곳으로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고도 수정 이전 투하가 예정됐던 지점은 군인 아파트 바로 옆 야산으로 파악됐습니다. 잘못 입력된 좌표와 정상 좌표의 고도의 차이를 조종사들이 왜 인지하지 못했을까 하는 부분은 조사 및 수사를 사격 계획이나 비행 준비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거로 파악돼 보직 해임된 지휘관들도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조사 중에 있다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조종사 2명을 상대로 조종사 자격 유지 가능성을 따지는 공중근무자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지난 1월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가 휴대용 보조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공식 조사 결과가 처음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여객기 화재 사고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국가수는 YTN이 입수한 화재 발생 당시 승객이 촬영한 사진에서 처음으로 불꽃이 식별된 점 등을 고려해 항공기 내부 왼쪽 30번열 위쪽 선반 주변을 발화 지점으로 한정했습니다. 또 보조 배터리 잔에서 다수의 녹아내린 흔적, 이른바 전기적 용융흔이 식별되는 상태로 배터리 내부에서 양극과 음극이 합선되는 절연 파괴가 발생해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용접이나 절단 작업 도중 공사장에 불이 나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작업 시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건 물론 관련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양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에서 구조된 부상자 주변에 구급대원들이 모여 다급하게 응급처치를 합니다. 지난 11일 아침 서울 청담동에 있는 공사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산소 용접기로 철제 기둥을 절단하던 중 LP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용접이나 절단 작업 중 사고가 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도 용접을 하다 튄 불티가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으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유물이 대량으로 소실될 뻔한 국립한글박물관 화재도 용접 작업을 하다 불이 번졌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사장에서 난 화재 사고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1,300건이 용접이나 절단, 연마 작업 중에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과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철저히 지켜도 이런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용접이나 절단 작업을 할 때는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배치하고 10m 이내에 있는 가연성 물질은 치워야 합니다. 또 불티가 튀지 않도록 근처에 비산 방지 덮개와 용접 방화포를 설치해야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스 누출 감지기나 비눗물 등으로 가스 누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 2023년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화재 안전 관리자를 반드시 두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관리자를 시공사가 선임해 시공 현장에서 제대로 된 견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을 시공자가 하지 않고 건축주가 책임을 지도록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도 연결이 됩니다. 또 미국이나 유럽처럼 준공전 화재 안전 진단을 의무화하는 등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부산 도심에 있는 마트 건물에서 불이 나면서 시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건물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불길도 곳곳에서 솟구칩니다. 부산 도시철도 부산대역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불이 난 건 오후 1시쯤.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탓에 불이 빠른 속도로 커졌고 근처 주민들은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소방관님께서 저희 건물이랑 건물 사이 안 옮겨붙게 또 조치를 불을 계속 지속적으로 뿌려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더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여 1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마트 직원 2명과 주민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이 주변 건물로 번지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이 지금 샌드위치 패널로 이루어져서 급격한 연소가 이루어지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리조트 위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아래쪽엔 소방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오후 3시쯤 경남 거제에 있는 리조트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2층 세탁실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보고 있는데 투숙객 등 180명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서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오전 10시 50분쯤 경북 청도군에서 산불이 나 산불 대응 2단계가 발령됐고 강원 춘천과 부산 강서구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헬기를 동원한 진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있다며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다세대 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40대 여성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나머지 주민 6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한때 담당 소방서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소방당국은 20여 분 만에 불을 끄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경남 김해시 한림면에 있는 돼지우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지금까지 돼지 1,300마리 가운데 150마리가 폐사하고 건물 2개 동이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베이징에서 외교 차관 회담을 열었습니다. 이에 앞서 중동에서 해상연합훈련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세 나라가 의기투합에 나선 배경은 뭔지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전 세계 석유의 4분의 1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중국, 러시아, 이란 해군이 합동 훈련을 벌입니다. 安全纽带2025联合演习于3月10号至11号实施，三方舰艇完成夜间射击、救援被劫持商船等科目的演习。 세 나라 외교 차관은 베이징에서 만나 이란 핵합의 복원을 두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공동 성명에선 모든 일방적 제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당장 끝내야 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有关方应致力于消除造成当前局势的根源，摒弃制裁施压、武力威胁。 핵개발 중단과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이란 핵합의는 2015년에 체결됐습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인 2018년 일방적으로 합의를 깨뜨렸습니다. 최근엔 군사 압박을 운운하며 이란 최고 지도자에게 담판을 촉구하는 편지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We're at final moments. Can't let them have a nuclear weapon. I'm not speaking out of strength or weakness. I'm just saying I'd rather see a peace. و ادعا میکنه که نامه‌ای فرستاده که البته به ما نرسیده. به من یعنی نرسیده. به نظر من این فریب افکار عمومی دنیاست. 이란은 사실상 미국의 협상 제안을 거부했지만 중동에서 입지는 크게 좁아진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괴멸되고 시리아 독재 정권마저 무너진 탓입니다. 이른바 저항의 축을 중동의 거점으로 삼으려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 구하기에 나선 배경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인도태평양 지역 방문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달 말 일본과 필리핀, 괌 등을 찾아 미군 기지를 방문하고 주요 동맹국 인사들을 만날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산업협력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 방문도 검토했지만 순방 일정에서 최종 제외했습니다. 헤그세스가 방문했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장관급 인사 방문이 될 수 있었지만 한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방문 계획을 접은 걸로 분석됩니다.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이 북한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종전에 강조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른바 CVID 원칙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현지 시간 14일 캐나다에서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15일 뮌헨 안보회의 당시 발표했던 성명과 달리 CVID 원칙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CVID 원칙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가장 강경한 표현으로 북한은 이를 철저히 거부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남부 영토를 무기한 점령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혼란한 국제정세와 시리아의 정치적 과도기를 이용해 골란 고원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권영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2월 시리아 남부 비무장 완충지대까지 병력을 진입시켰습니다. 정권 붕괴로 인한 혼란에서 자국민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최근엔 이 지역이 비무장화되고 안전해질 때까지 무기한 점령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צה"ל נערך לשהייה בסוריה לזמן בלתי מוגבל. נחזיק באזור הביטחון ובחרמון. 무기한 점령을 선언한 완충지대는 골란 고원보다 더 시리아 안쪽에 있고 헤르몬산에서는 이 지역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 전쟁 당시 시리아 영토인 골란 고원을 빼앗아 지금까지 점령하고 있습니다. 골란 고원은 갈릴리 호수의 수원으로 이스라엘 수자원의 40%를 차지합니다. 헤르몬산은 시리아 군사 활동을 수월하게 감시할 수 있는 요충지입니다. 골란 고원에는 30곳이 넘는 유대인 정착촌이 있고 이스라엘은 최근 정착촌 확대를 승인했습니다. היום כולם מבינים את החשיבות הכבירה של הימצאותנו שם על הגולן ולא למרגלות הגולן. השליטה שלנו ברמת הגולן מבטיחה את ביטחוננו, היא מבטיחה את ריבונותנו. 미국을 제외한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골란 고원 점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 정부 때인 2019년 골란 고원은 이스라엘 영토라는 포고문에 서명하며 영토 갈등에 불을 붙였습니다. 시리아는 정치적 과도기를 겪고 있고 전 세계는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하느라 중동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트럼프를 등에 업은 네타냐후는 이 틈을 타 골란 고원을 완전히 소유하겠다는 욕심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 지구 휴전 협상을 재개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성명을 통해 협상을 재개하자는 중재국의 제안을 받아 책임감 있게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며 억류하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 이중국 적자 인질 1명의 석방과 숨진 인질의 시신 내구를 반환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은 위트코프 미국 특사의 제안을 수용했지만 하마스는 이를 계속 거부하면서 인질 가족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닝 미국 상무부 장관은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상호 관세 발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독일 등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수입차에 부과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가 한국과 일본, 독일 등에서 들어오는 자동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이 공평하지 않겠냐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입차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모든 곳에서 수입되는 차에 부과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발표 이전부터 미국과 유럽은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에 전기차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유럽 등에서 점유율 확대에 나선 한국 기업까지 관세 장벽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외곽에 위치한 한국 자동차 판매점. 품질과 디자인, 기술까지 인정받으면서 한국차의 인기도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They are looking for the overall specifications, and this is one of the points where Kia is among the best manufacturers in the market. 실제 기아는 지난 1월 스페인에서 처음으로 전기차 판매 1위를 차지했고 유럽 시장을 노린 전략 차종도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I'm proud to introduce the EV4, the Concept EV2, and the PV5. 하지만 중국의 공세 역시 매서웠습니다. 중국 전기차는 20%가량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3%도 되지 않았던 유럽 시장 점유율을 3년 만에 20% 넘게 끌어올렸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폭스바겐 등 전통 자동차 강국의 본토까지 위협하자 EU는 최고 45.3%의 관세 부과 방침과 전기차 보조금 축소로 중국의 질주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미국 역시 전기차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It's 10 plus 10. In case, was there confusion on that? There was, sir. Yeah. Okay, 10 plus 10. It's a second 10. 이에 따라 조금씩 미국과 유럽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던 우리 전기차 제조업체들의 상황도 어려워졌습니다. 미국의 전방위 관세 폭탄 예고에 유럽도 자국 산업 보호 기조로 돌아서면서 통상 장벽을 마주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다변화하는 쪽으로 여러 전략이나 정부 지원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글로벌 업체들끼리 경쟁이 더 심화될 것이고 그래서 글로벌 전기차 쟁탈전에 끼인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생산기지 해외 이전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전기차 수출 동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해 규제하는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효력이 발효돼 원자력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한미 간 교류와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중희 특파원,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 목록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죠? 그렇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이 민감 국가로 지정됐는지 묻는 이메일에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아닌 바이든 정부에서 지난 1월에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게 맞다는 내용입니다.
민간 국가에서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으로 추가했다는 겁니다. 현재 민간 국가에는 북한과 러시아, 중국 같은 적대국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민간 국가가 되면 핵과 원자력, 인공지능 같은 첨단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미국 국책연구소 연구원들은 민간 국가로 여행하려면 사전에 신고와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미국 에너지부는 이번 조치로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이 제한되는 일은 없을 거라며 앞으로도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 정부에서도 민간 국가 지정을 확인한 겁니까? 네, 정부도 우리나라가 이 민간 국가에 지정됐다는 걸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당국은 민간 국가 발효가 4월 15일로 한 달 정도 남은 만큼 그때까지 시정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외교소식통은 미국 에너지부의 연구개발 부서 쪽에서 관련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며 산하연구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민간 국가 지정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사전 협의나 통보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부 홈페이지를 보면 민간 국가는 정책적인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국가안보와 핵 비확산,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간 국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이메일 답변에서 바이든 정부가 그것도 임기 마지막에 한국을 왜 민간 국가로 지정했는지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몇 년 전부터 불거진 이 한국의 자체 핵 무장론이 민간 국가 지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이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미국이 유럽과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중국만 이득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칼라스 고위 대표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무역 전쟁은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칼라스 대표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고 필요할 때 행동하고 우리의 이익을 방어할 것이라며 미국의 관세 공격에 보복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한중일 통상장관회의가 오는 29일에서 30일 서울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번 회의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인상 등 보호주의 대두가 우려되는 가운데 동아시아에서 자유무역 촉진을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필요성과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